자, 지금 서사갈래 미래엔 고일 미래엔 카메라 워커 소설 관련돼서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사갈래니까 우리가 갈래 네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갈래 강의도 따로 있단다 얘들아. 서정갈래가 있고 서사갈래가 있고 극갈래가 있고 하나 더 뭐라고 했지? 그렇지. 교술갈래. 그중에 서정갈래는 시고 서사갈래는 소설이고 극갈래는 희곡이나 시나리오라고 했고 교술갈래가 수필이지. 그중에 서사갈래인데 지금은 간단히 얘기하는 거야. 원래 너희들 이거 그 갈래 특징 또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서사갈래인데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서술자가 바라보는 시각, 시점은 서사갈래만의 특징이다 라는 거 기억해주고, 그 만남에 관련된 거고, 그 오늘 배울 현대소설은 카메라 워커 요 작품에 관련돼서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서사갈래에 대한 개념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개념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구성이 소설에서의 내용이라는 거를 인물과 사건을 더 형상화하는 거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우리 사회의 주제 같은 거를 허구적인 이야기로 꾸민 문학 양식이고, 요 하위 갈래가 중요한 거야. 설화 안에는 신화, 전설, 민담 요 세 가지를 다 설화라고 한다. 설화 안에 뭐 있다고? 설화 안에 신화, 민담, 전설, 그리고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등이 하위 갈래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일단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란다. 구성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물 사건 배경인 거야. 근데 원래 소설의 3요소는 뭐지? 소설의 3요소는 뭐라고 했지? 주제, 그리고 문체, 그리고 구성인 거야. 소설의 3요소는 요거고,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의 3요소는 주제, 문체, 구성.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거. 당연히 소설의, 그러니까 서사갈래의 특징,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시점이라고 했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서술자가 어쩌고 저쩌고가 서사갈래의 특징이다. 서사갈래의 필기 잘하고 있니? 필기 잘하고 있니? 자, 갈등도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갈등을 중심으로고, 원래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자 별표. 그래서 서술자는 독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물인데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인칭 서술자냐 3인칭 서술자냐, 혹은 작품 안에 있느냐 뭐 밖에 있느냐 해가지고 주인공 뭐 이런 것들, 관찰자냐 전지적이냐 뭐 3인칭 관찰자냐 이런 것들, 서술자 관련된 거 다 문학 개념어니까 지금은 서사갈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특징 다시 알겠니? 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허구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주고, 시점 중요하다고 그랬고 서술자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 요거는 얘들아 먼저 선생님이 필기를 많이 해놨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다 듣고 나서 필기를 다시 해도 되고 들으면서 필기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따라오기가 힘들 거야.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일시정지하고 빈 백지에다가 필기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다 듣고 나서 인출로 필기하든지, 그건 일시 멈춤을 일단 해야 될 겁니다. 못 돌아올 거야. 선생님이 필기를 다 미리 해놨기 때문에. 자, 한 번씩 나 읽어봤니?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치? 카메라 워커 박원선님이고, 자, 여기에는 나라는 인물이 있어. 나라는 인물 먼저 있고, 근데 나가 여기 나왔던 조카가 아니야. 나는 누구야? 고모라는 게 중요해. 나라고 하니까 왠지 훈이 같은데, 훈이는 그 대상이야. 나의 조카야. 나의 1인칭인 거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관찰자가 아닌 거야. 자, 이런 게 뭐라고 하지? 서술자라고 하는 거잖아. 난데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이가 주인공 같지만 훈이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는 거야. 훈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 입장에서 훈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관찰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객관적 시점이라고 한다. 너희는 관찰이란 말보다는 객관이란 말을 더 많이 기억해야 돼. 관찰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객관이란 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객관은 관찰인데 어쨌든 얘는 주인공 시점이지 객관과 관찰이 아니라는 거야 이 작품은. 근데 나가 훈이가 아니라 나가 고모라는 거 중요해.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주고, 자 훈이의 고모가 납니다. 고모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 뭐 이렇게 된 거지. 동생 여동생인 거지. 근데 전쟁을 겪었어. 6.25 전쟁 겪고 나서 1960년대 70년대 얘기인 거야. 근데 오빠 부부가 죽었지. 그러니까 여동생이지. 그러니까 오빠 부부의 아들이 훈이겠지. 그러니까 훈이가 조카인 거야. 조카.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라는 건 훈이의 할머니겠지. 혹은 오빠의 어머니겠지. 할머니. 함께 어린 조카 훈이를 키워. 그런데 어떻게 키우냐면 자유분방이 아니라 의도대로 강압적으로 키우려고 그래. 요게 이제 우리가 갈등의 원인인 거지. 그런데 자기 의도대로라는 것은 뭔가 훈이를 책임감 있게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의도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훈이한테 있어서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의 또 근본 원인이 뭐 내재적인 근본 원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건 이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전쟁의 상처를 치유받거나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어린 조카를 강압적으로 누르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6.25 전쟁 때문에 오빠가 죽고 가난해진 거니 어떻게든 이 우리 훈이 조카를 잘 키워서 6.25 전쟁으로 피폐된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자 오히려 훈이에게 강압적으로 억누르면서 강압하는 것에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야. 훈이에 대한 애정도 그렇다고 애정이 없는 게 아니지. 훈이도 고모나 할머니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훈이도 고모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고모 할머니도 훈이 애정이 있어. 그런데 안정된 삶을 원하고 거기에 집착과 개입을 하는 게 고모라서 갈등이 유발돼. 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너희 부모님들 다 같이 우리 자식들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대학 학원 다녀라, 뭐해라, 공부가라, 시험지 갖고 와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 경제적 여유로 성공하길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평범하고 안정되고 생기 걱정을 안 하도록 그건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다라는 게 고모의 특징인 겁니다. 자, 1950년대니까는 이게 전쟁을 직접 경험한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비참한 삶이 있었다라는 거고 대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6.25 전쟁 때 오빠 부부가 죽었잖아. 오빠가 좌익 활동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가난과 생존에 대한 생계 유지에 두려움이 있는 거고 풍요로운 삶을 욕망하는 거고 그거를 훈이한테 투영한 거지. 조카 훈이한테 투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 자기의 의도대로 안 돼서 마지막에 고모가 뭐해? 후회를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훈이 내 조카는 삶은 이렇게 영동 고속도로 가가지고서는 노동자의 삶을 하는 걸 보고 냄새도 나고 막 하는 걸 보고 왜 나의 의도는 왜 틀렸지라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 간 차이라는 건 무슨 차이인 거야 이게? 무슨 차이인 거지? 훈이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지. 전쟁 세대가 아니란 거야 훈이는. 자, 주제는 전쟁, 훈이의 안정된 삶, 전쟁을 통해서 훈이의 안정된 삶,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과 좌절까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좌절한단다. 좌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필기를 열심히 해도 되고 일시정지하고 필기해도 되고 근데 필기할 때 보고 필기해야 돼, 안 보고 필기해야 돼. 이해하고 기억한 뒤에 안 보고 필기하면 더욱더 좋은 거지. 안 보고 필기하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산업화의 문제점도 있어. 그러니까 훈이가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인문계와 자연계에 대한 거, 또 산업화의 관리직은 잘 살고 일용직들은 못 살게 되는 이런 산업화의 비정함도 보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카메라 워커의 소설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만큼인 거야. 자, 얘들아 이거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어. 이 개관이야 개관. 그리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관도 잘 듣고 갑니다. 자, 이거 인물이 아직까지 인물. 자, 훈이는 아예 조카야. 전쟁 고하고 근데 부모가 사라졌으니까 자, 이과로
안 가. 원래는 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 문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걸 누가 반대해? 훈이는 문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거를 할머니랑 고모는 반대한 거지. 왜? 왜? 이과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야? 자연계가 득세하잖아. 그치? 입시에서든 뭐든 자연계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적성하고 맞지 않지만 강요한다고 했지. 하면서 이과로 강제로 막 전환시켜버려. 얘는 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가서 선생님 설득해가지고 고모가 훈이를 이과로 보내버려. 근데 이과로 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하겠어? 대학 입시를 당연히 실패하겠지. 뭐 수학이 되겠냐고. 문과가 네 알잖아. 문과가 수학이 되겠냐고 이게. 하니까 삼류대 이거 토목과로 가. 토목과가 그 당시는 왜 토목이냐면 건설 경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거. 건설 경기 때문에 토목과가 유명하다. 뭐 중동붐도 있었고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취업이 실패하고 잘 안 되니까는 뭐 뇌물도 주고 뭐 소개도 받고 하면서 객지 건설 현장 영동고속도로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는 거니까 경부고속도로 있고 영동고속도로 할 때 그때 간 거지. 임시직으로 간 거야 또. 임시직의 반대말은 또 관리직이야.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건 또 산업화의 문제점이라는 거지. 펜 때문에 굴리는 관리직이 오히려 노동화는 임시직을 눌러버리는 무시하는 그러니까 고된 생활을 하고 고속도로 측량기사 보조야. 또 측량기사도 아니고 보조로서 낮에도 일하고 또 밤에는 또 설계하는 걸로 일한다. 낮과 밤을 계속 일하게 시키는 그걸 고모가 목도하게 되는 거야. 우리 훈이 조카는 열심히 잘 풍요롭게 살길 바랬는데 그게 실패해서 좌절한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 안 되는 그게 훈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훈이는 전후 세대야. 그러니까 여기는 고노는 전쟁 세대를 겪은 거고 전후고 전쟁을 간접 경험한 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간접 경험. 뭐라고? 간접 경험한 거겠지.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 문제도 있다. 취업난도 산업화 사회 문제점. 비정규직, 임시직 차별 문제도 산업화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이공계 선호 현상도 산업화의 문제점으로 보는 거고 개인의 근면하고 이런 걸 착취하는 것들. 근데 고모는 이해가 안 되니까 갈등이 되는 거지. 고모와 가치관의 충돌이 되니까 갈등이 생긴다. 외적 갈등도 있고 내적 갈등도 있단다. 다시 한번 갈등에는 뭐가 있다? 내적 갈등도 있고 외적 갈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됐니? 자 이제 어머니가 나와. 어머니니까 누구겠어 이거? 훈이한테는 할머니야. 전쟁을 경험한 세대니까 고모랑 똑같은 거야. 뿅 일로 와라. 일로 갈게. 근데 아들이 죽었어.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 때 죽었는데 그게 문과 출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지? 이게 문과 출신이 어떤 의미인 거야? 문과가 좌파 이념 사상인 거야. 여기에 할머니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즉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선생님도 나의 큰 할아버지님께서 6.25 때 약간 충청도 조치원인데 빨갱이는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엄청 똘똘하신 분들 그때 동네 시골이지 충청도 조치원 부엉골이야 부엉이골. 그래서 엄청 똘똘한 사람들은 싹 다 그때 좌파 사회주의 막스 레닌 그 엄청 빠졌었대. 왜냐면 조선시대 때 계급 사회였었는데 이거는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니까 얼마나 이상적으로 보였겠어 그 똘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일로 빠졌대. 그래서 나중에 총살 많이 당하고 우리 큰할아버지님도 총살 당했다라는 슬픈 우리 개악의 개인사 똑같은 얘기야. 그 조치원에는 실개천 가가지고 총살 당했다고 전해내로 우리 가족의 그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일 똘똘하셨대. 그러니까 책을 읽었지.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가지고 그게 이제 문과 출신이라는 거야. 그 당시는 이과보다는 문과야지. 이과는 옛날 조선시대 때 중인이었어. 중인. 지금 의대 중인이었어. 지금 외교관 중인이었을걸? 양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과가 득세를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문과가 득세했지. 그치? 근데 그 문과가 일로 빠져서 그래서 좌파라고 생각해가지고 총살당한 할머니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는 손자 훈이가 문과 진학하는 반대하고 그래서 이과로 가기를 원했던 것도 할머니고 이것 또한 강압적인 거지. 훈이의 주체적인 생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뜻인 거야. 자, 필기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필기가 안 되면 잘 보고 있다가 쓰거나 아니면 동시에 필기하거나 일시 멈춤하거나 해줘. 난 필기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알겠죠? 이런 걸 설명하면서 개관을 정리하는 거야. 암기해야 돼. 자, 별표. 제목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 제목의 상징적인 제목이 뭐야? 카메라 워커지. 그러면 카메라 워커인데 이거 무조건 문제가 나올 거야. 왜냐면 고모 입장에서 카메라 워커는 무슨 의미고 훈이 입장에서 나 이게 달라. 특히 훈이 입장에서의 카메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 워커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너희가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필기 잘해놨지 지금? 그지? 이거 필기 잘해놓은 거니까. 자, 고모한테 카메라는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딩동댕. 내가 훈이한테 주고자 하는 삶이야. 이 카메라가 왜 여행 다닐 때 사진 찍고 뭐 지금은 핸드폰 찍지만 여유가 있고 삶에 물질적 여유가 있는 거지 삶에. 바람이고 소망이고 평온하고 중산층들이 왜 그때 사진기가 이만한 거 있었으면 대단한 거죠. 코닥 사진기 막 착각 찍는 거. 그거 하나가 큰 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애플 뭐 프로 16 이런 거겠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고모한테 나가 고모야 이거 주인공이야. 카메라는 이런 의미인 거야. 대조 반대 vs. 그러면 고모한테 워커는 안 좋은 거겠지. 워커는 신발인데 이거 누구야? 노동자 신발이야. 노동자 신발. 그 중에서도 원래 노동자도 뭐 구두 신을 수 있지만 이거는 워커에 대한 노동자야. 노동자. 하니까 고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치열하고 생계 유지고 이런 것이 고모한테 워커는 이런 의미인 거야. 고모한테 워커는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나가 아니지. 훈이한테는 조카한테 카메라는 이거 헷갈린다 이거 얘들아. 이거 헷갈린다. 왜냐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경제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다 있어 이게 지금. 이런 둘 다 있어 둘 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이 아니고 경제 여유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흔히 카메라는 무조건 나빠요. 이건 아니야. 그런데 빠뜨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강요당하는 거니까 얘는 아주 진실된 마음이 있는 거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카메라는. 빠뜨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훈이는 이제 경제적 여유. 그러니까 고모인 나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강요라는 생각은 안 해.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훈이는 카메라 뭐 부자죠. 뭐 경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는 허례허식 같은 어떤 그러니까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약간 세상을 직시하는 거야. 판단이 아주 사실적인 거지. 그리고 훈이한테 워커는 가난하고 힘든 거 그러니까 고모의 말을 약간은 양보 구문이 뭐냐면 인정. 그러니까 고모 말도 요만큼은 맞아요. 고모인 나의 말도 이만큼은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빠뜨거나 이 워커는 스스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이겨낼 거잖아요.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주체적인 삶을 상징하는 워커니까 또 반대인 거지. 다시 이거 헷갈린다. 나가 무조건 이거 반대가 아닌 거야. 고모도 인정하는 거 있어. 경제적 여유 있지만 보이기 위한 허례의식 같아요. 허위의식 같아요. 카메라는 워커 주체성이 있어요. 라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상징적인 당연히 나오지 않겠니? 제목인데 당연히 이 제목이 나오지 않겠니?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가 일단 시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내용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보고 잠깐 멈춤했다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해도 되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자, 내용을 살짝 들어가면 자,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니까 왜냐면 1950년대에 전후 세대에 겪은 사람이 20년 됐고 훈이도 대학교 가고 청년도 된 거니까 고등학생도 있었고 훈이에게 대학 생활도 요약적 제시로 훅딱 지나가지만 그리고 나서 청년 돼가지고 취업한 것까지 쭉 들어가니까 70년대 산업화 시대다라고 보면 돼. 1950년대 부모가 돌아간 시대인데 이때는 아니고 이때 지나온 거야. 자, 공간적 배경은 서울에 있는 집이거나 강원도에는 일자리, 영동고속도로 평창군 진저읍이 있습니다. 강원도 이쪽도 나온다. 맨 뒷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지. 공간적 배경. 자, 발단은 나 고모인데 주인공이야. 주인공. 나 가니까 6.25 전쟁 때는 오빠 부부 죽었다라는 것도 겪었고 나나 어머니는 조카 훈이 데리고 남쪽으로 피했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잠깐만 일로 와봐. 얼굴 일로 와봐. 얼굴 니네 보기 싫으냐?
얼굴 넣어줬어. 요게 중요해 또. 이념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고 마저 틀려. 아닌 거야. 이념은 별로 아까 뭐 오빠가 문과라서 좌파라서 막 우파인 남한 이승만 정권 올 거야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여기에는. 단지 생계야 생계. 전쟁의 비참함으로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단지 먹고 잘 살려고 내려온 거야. 전쟁의 상처가 가난의 상처지. 그게 오빠가 죽어서 막 좌파 뭐 혹은 이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중요하다. 기억해 준다. 그래서 이념 때문에 피난 온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로 남쪽에 오면 더 먹고 살 건 그러니까 훈이한테 집착하는 근본 이유야 이게. 빨간색 간다. 빨간색 훈이에게 집착하는 이게 근본 이유가 되는 거야. 훈이에게 집착하는 근본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자 전개. 나는 훈이의 성장 과정에 개입을 한다가 중요해. 근데 뭐 고모니까 책임감 있게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치? 근데 훈이는 겉으로는 이게 겉속 겉으로는 고모한테 수용해.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나? 하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을 점점점 키워가. 짜증나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너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 하니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저 문과 갈래요? 아니야 이과가 하면서 우이씨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나중에 말로도 막 싸가지 없게 막 내뱉기도 해.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했다도 아닌 거고 무조건 반발했다도 아닌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진로나 취업 문제를 진로도 아까 문과 이과 진로도 개입하고 취업도 내가 중동 간다고 했거든. 중동 개발붐이니까 나 해외 나갈래요? 노노노 안 돼. 어떻게 네가 우리랑 헤어져? 영동 고속도로 강원도 쪽에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보내놨더니 너무너무 고생하는 조카를 보게 되는 거지. 아이쿠 실망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 전개고 위기는 훈이의 성장 과정에 개입하면서 건설회사, 측량기사 보조자를 취직시켜. 원래 훈이는 어디 가고 싶었다? 중동. 토목가니까 중동 갈게요. 돈 좀 주세요. 닥쳐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취직 후 연락 안 하는 거 뭐야 이거? 이것도 반항이지 반항. 취직하는 편지 쓰고 고모저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반항심. 우씨 날 이런 데 보내?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연락 안 하니까 고모가 하도 답답해서 버스를 오래 타가지고 지금 영동고속도 없으니까 꾸불꾸불 가가지고 훈이 조카 있는데 갔더니 조카가 너무 괴롭게 사는 거지. 자 절정 훈이를 찾아가. 훈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이에 대한 사랑은 있는 거야. 이게 조카 사랑이 있는 거야. 고된 노동하고 열악한 환경이 있고 밤낮으로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자취방 갔더니 냄새가 나고 빨래 입고 음식 그렇고 막 이러는 거야. 차별 대우는 관리직한테 차별 대우 받고 서울로 돌아가자니까 또 거절해. 항상 이거야. 주체적 삶의 태도. 이게 아까 누구였어 이게? 이게 어떤 거야 이게? 이게 바로 훈이가 원하는 워커 이미지. 워커 이미지가 이거 주체적 삶인 거지. 아무리 힘들고 노동이 급해도 주체적 삶이 더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성장 같은 소설이지.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겠죠. 결말 나는 한숨과 반성도 있고 혼란과 좌절도 있는 거야. 왜? 개인의 내가 도대체 나는 분명히 훈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훈이가 이렇게 살지?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있는 거지. 사회 비판적 요소. 이게 주제지.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사회 문제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박완서 작가가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산업화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된 거지. 나만의 탓은 아니었다라는 뜻인 거야. 됐지? 그래서 자 나의 개입 뭐냐면 대학 입학 전에는 진로 입시로 문과 고2 때, 고3 때보단 고2 때 진로하거든. 그래서 훈이는 문과 선택했는데 상의도 없이 이과로 강제로 전과 학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어머 우리 훈이가 이과가 안 는 거예요. 야 네가 맞는데 뭐 담임 선생님도 네가 이과가 어울린대 막 개뻥 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입 실패하고 이때도 뭐야 개입한 거 다 실패한 거야 이거 지금.
고모가 나인 고모가 그럼 개입을 다 거절하렴.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힘들어. 어떻게 개입한 건 다 실패한 거지. 이것도 실패. 대학 중에서는 민주화 운동 막 시기인데 또 데모 못하도록 또 강요하고 있어. 애정이 있어. 데모 못하. 대학 민주화 언제 박정희 시대 혹은 전두환 시대, 박정희 시대 아직 1970년대니까는 박정희가 1979년 네 서거하셨으니까 아직까지 박정희 군사 독재 때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심했어? 데모할 게 데모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지. 빨간 줄 간다. 나중에 취직 안 된다. 이것도 개입한 거야.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에도 중동 가고 싶어서 해. 중동 노동자로. 그럼 이땐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지 중동 가면. 근데 고속도로 현장에 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갔더니 차별도 엄청나게 많은 거. 여기도 실패. 그러니까 고모가 개입한 건 다 실패. 뭐야 조카를 살리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실패. 이런 내용이 있다. 알겠니?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특징 갑니다. 특징. 오늘 여기까지 하고 1강 쉴 겁니다. 개관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특징 갑니다. 현대고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서사갈래라는 거 자화색의 갈등이 소설의 특징이라는 건 당연하겠지.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허구성이 특징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서사갈래의 특징인데 서사갈래 가장 특징 때 계속 쓴다는 애가 뭐가 존재한다? 서술자 뭐라고? 서술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 그 다음 현실 비판적이라는 것이 주제라는 거. 개인과 사회, 즉 사회가 이 개인을 이렇게 무슨 사회야 이거? 산업화 사회에 문제점도 있다는 거. 취업난도 있고. 야, 지금도 비정규직들이 차별되는데 그 당시는 뭐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더 차별받아. 지금이야 노동법이 발전돼 가지고 나아지지만 그 당시는 비정규직은 더욱더 차별받았고 이공계 선호, 취업난 요런 걸 비판하고 싶은 거야. 예, 박완서 작가님이 문과잖아, 문과. 그러니까 이때는 더 이공계 선호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공계 선호가 환영받는 시대지. 지금은 우리 엄마들이 다 이과가라고 하잖니. 수학을 못해도. 하지만 1970년대는 이공계 선호가 하는 게 이제 문과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았던 거겠지. 그리고 취업난도 있고. 왜? 아직까지는 산업화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잘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전쟁을 겪은 거고 훈이는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거고. 자 사실적도 있는 거야. 분명히 허구성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적인 허구성인 거지. 당대 사회의 빈정규 농도당 삶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긴 하는 거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허구잖아. 훈이가 진짜 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 이게 지금 고모가 박원 작가 만든 거니까 허구성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고백적인 거야. 자기 고백이 되게 쉬운 게 주인공이야. 관찰자는 자기 고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시점의 어떤 각각의 특징들도 이해하는 것을 문학 이해라고 하는데 그건 시점 강의에서 또 다시 들어야 된단다. 자전적이라는 건 작가 체험 반영했다. 전쟁에서 오빠가 죽었다는 건 박완서 얘기하는 거야. 박완서 작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박완서 작가의 오빠들도 엄마의 말뚝 뭐 그만턴 싱한 누가 다 먹었을까. 이 박완서 작가는 1930년대 태어나셨기 때문에 전쟁이 50년이니까 20살 거의 젊을 때 전쟁을 경험해서 그 전쟁이 생생하신 거고 그런 자전적 소설이 많고 특히 박완서 작가도 자전적이라는 게 뭐냐면 오빠가 똑같아. 사회주의자고 고문당하고 전쟁 후유증도 있고 똘똘하는 게 다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 박완서 작가도. 그래서 작가의 체험이 반영됐다. 그래서 자전적인 소설이다라고 기억하면 돼. 작가 얘기한 거야. 자, 이제 서술상 특징은 상징과 대조가 카메라 워커 자체가 대조지. 아까 근데 카메라 워커 아까 얘기했지. 나와 훈이에 따라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특히 훈이 입장에서는 고모가 나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양보적으로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 일단 시점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1인칭 주인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작품 안에 있다라는 건 1인칭이라는 거고, 자 내가 내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거 심리 제시하기 되게 좋겠지.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가 있어. 왜냐하면 인물은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다 얘기하니까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다. 신뢰성이 있고 친밀감이 높아지겠다라는 건데, 이건 시점과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문학 개념어에서 다시 또 배워야 돼. 각각의 시점과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감, 그리고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감 계산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시점과 거리감도 따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문학 개념어에서. 일단은 주인공은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라는 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다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가까울 수밖에, 주인공이니까. 주관적이 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라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의 특징이라는 거야. 주관적이고 타인의 심리 생각에 서술에 제한이 있겠지. 제한이. 내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고백적 진술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라는 거. 개인의 상처, 피해의식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적 진술을 하려고 1인칭 주인공, 나의 고모의 고백적 진술을 하려고 1인칭 주인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박완서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처 치유 노력의 좌절, 그러니까 노력은 되게 많이 했지만 맨 마지막에 좌절해서 혼란이 오는데 심리 과정 직접 제시했다라는 거는 심리 변환 과정이 나 혼란스러워, 이상해, 간접 제시가 아니라 직접 제시. 원래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간접 제시냐 혹은 직접 제시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학 개념어야. 간접 제시가 뭐야? 이게 보여주기 방식으로 대화와 행동으로 했느냐, 직접 제시는 말하기 방식으로 직접 토로를 했느냐, 이런 걸 구별해내라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혼란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뭐 있다?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회 구조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이쪽 내용인 거야. 시간의 흐름에 전개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했지 뭐 역순행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거는 역순행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비유법도 많고 반어법도 있고 감각적, 사실적,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도 뒤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뿅. 자, 인물 성격 심리 제시 방법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아까.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이건 문학 개념 자주 나오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뭐겠어? 다 간접 제시가 많이 나오는 거야. 다른 말로 보여주기, 뭐라고? 보여주기라고 한단다. 이거 간접 제시. 장면적 제시라고 하고 극적 제시라고 한다라는 거.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면서 간접적, 요게 이제 약간 예술적인 거지. 이게 상당히 예술적인 거고, 직접 제시는 말하기 방식이고 분석적, 해설적. 근데 요약적 제시 같은 부분이 직접 제시에, 이게 요약적 제시가 뒤에 나오거든. 막 훅 지나가. 그건 다 직접 제시 구분. 그래서 직접 제시가 어디냐, 간접 제시가 어디냐를 골라봐라라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직접 제시하면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되겠지. 그냥 바로 터트렸으니까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된다라는 거. 그죠? 이제 간접 제시는 상상력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추론을 많이 해야 돼. 추론을. 그러니까 독자의 흥미가 올라간다라는 건 독자가 이제 더욱더 캐려고 하는 거니까 재밌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해는 좀 안 되겠지. 얘는 이해가 더 잘 되겠지. 직접 나 너 사랑해, 나 너 싫어하면 이해는 더 빠르지 뭐. 근데 이제 말과 대화, 행동으로 하니까 이해력이 좀 떨어진 애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인 거야.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특징이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자, 보자. 인물 훈이와의 대화 행동은 독자한테 전달하는데 사건 전모나 구체적인 전달 초점은 아닌 거고, 훈이에 대한 최소한, 이게 훈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줄 것 같잖아.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건 생각은 많이 얘기하는데 훈이에 대해서는 그냥 보이는 거 정도지 최소한의 정보, 이게 중요해. 훈이에 대해서 최대한이 아니야. 최소한의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주지 않아.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상, 내가 실패했나? 나 이런 감정이었는데 쟤 왜 저러지? 나의 주관적 인상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훈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이 되게 중요해. 알겠니?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가 많다라는 거고, 관심, 호기심 많고 간접 제시 많이 했다라는 거, 비판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관적 인상이 높고 최소한의 정보를 하려고 했다. 뭐지, 왜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카메라 워커와의 개관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관 설명이었단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